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신고법하고 그리고 이제 감염병 예방하고 문제점 찾기, 그러니까 현장 안전 평가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뤄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맨 마지막에 있는 손 씻기 몇 가지만 좀 정리하자면요. 이제까지 했던 것도 다 정리하자면 우선 여러분들이 신고를 하는 거가 매우 중요할 수 있다는 점, 신고라는 점 매우 중요할 수 있다는 점, 그 대신 무분별한 신고는 안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신고를 하실 때 몇 가지 중요한 정보들을 꼭 전달해 주셔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환자를 만지기 전에는 손 씻기를 꼭 해주셔야 된다는 점 전으로, 그리고 개인 보호 장구가 없을 가능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환자에게 접근하실 건데 그 환자가 질병이 확실하거나 아니면 뭐 피가 분출되는 그런 상황일 경우에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접근해 주시거나 아예 접근하지 않으셔도, 너무 가깝게 접근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수 있다. 물론 웬만해서는 보호장구를 끼고 가시는 게 매우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손 씻기 나서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현장 안전에 관련된 것도 좀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현장 안전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1차 평가 같은 것들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1차 평가는 우리가 뒤쪽에서 하나하나씩 다 배우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 뭐만 해도 괜찮다. CPR에서 했던 정도의 1차 평가만 해주셔도 저는 괜찮다. 왜? 여러분들은 관련 종사자가 아니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걸로 업을 종사하지도 않기 때문에 굳이 완벽하게 하실 필요는 없겠다. 물론 하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리긴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할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요, 1차 평가에서 환자의 의식평가라는 것들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반응 있는 환자에서 COI라는 말이 있긴 한데, 이제 뭐 그냥 손상의 원인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긴 하죠, 그죠? 그 손상 기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 뭐 그냥 가볍게 보세요. 그 다음에 DOTS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변형되어져 있느냐, 혹은 개방성 상처가 있느냐, 혹은 압통이 있느냐, 혹은 부종이 있느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디포미티, 오픈운드, 뭐 텐더니스, 그다음 스웰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앞단어만 한 거거든요. 여기서도 앞단어만 한 거고, COI 같은 경우가. 그다음에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병력 천치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증상, 어디가 어떻게 아프냐, 복부가 찌르는 듯이 아프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알러지는 뭐가 있느냐, 뭐 각각류에 관련된 알러지가 있다. 약은 못 먹고 있느냐, 당뇨병 관련된 약을 먹고 있다. 과거병력은 뭐 있냐, 당뇨밖에 없다. 뭐 수술한 것도 없고 당뇨만 있다. 그럼 맨 마지막으로 먹은 게 뭐냐, 개 먹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럼 질병이나 상해 유발한 상황은 뭐냐, 개를 먹어서 그렇다. 개에 알러지가 있는데 마지막 먹은 게 또 개예요. 그러면 환자가 숨쉬기 힘들고 얼굴이 가렵고 두드러기 난 것이 다 뭐예요? 알러지 반응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과거력을 봤을 때 당뇨밖에 없었으니까 뭐 이 환자가 뭐 당뇨로 인한 명확한 증상은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환자가 신고하는 이유가 확인이 된 거예요. 뭘 통해 가지고 병력 청취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제 나눠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요거는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굳이 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보지 않으셔도 너무나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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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보지 말라고 했냐면요. 여기 앞쪽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COI나 D 도스나 아니면 샘플 요쯤만, 도츠나 샘플 요거까지만 저희가 확인하면 되거든요. 샘플에 관련돼서는 지금 방금 예시를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여기 도츠 같은 경우에는 변형 개방선자 압통 부정이 써져 있는데 대부분 뭐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손상, 외상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당장 뭐 2층에서 떨어졌어요. 5살 아이가 2층에서 떨어졌어요. 막 그런 것도 여기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다리가 이상한 각도로 휘어져 있어요.
그게 뭐 무릎 위쪽에서 이상한 것도 휘어져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여기 변형이 있는 거예요. 변형이 있는 거. 그러면 아, 심각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죠? 손상의 원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하고 똑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거의 똑같아요. 어, 이전 시간에 제가 뭘 예시를 들었냐면 덤프트럭이 있는데 그게 보행자를 치웠어요. 근데 그 보행자가 하필이면 또 5세 이하의 작은 아이예요. 소아예요. 그럴 경우에는 아, 보자마자 무슨 생각 들어요? 치명적이구나. 심각한 사고일 가능성이 높구나 라는 것이 번뜩 들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라고 했어요? 웬만해서 신고를 조금 해야 하는 것이 맞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물론 정말 급한 일이 있거나 뭐그 정신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아, 신고를 해주신 것이 맞겠다 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게 손상의 원인입니다. 손상의 원인. 뭐 아까 전에 얘기했던 낙상 같은 경우도 2층에서 떨어진 거랑 5층에서 떨어진 거랑 또 달라지겠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시를 들어서 편하게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예시를 들자면 똑같은 사람인데 2층에서 근무하다 떨어진 거랑 5층에서 근무하다 떨어진 거랑 당연하게도 치명의 정도가 부상의 정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COI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상의 정도가 얼마큼 클 것인가. 단순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환자에게 가해진 에너지의 양이 많다, 적다를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층에서 떨어진 것들은 위치 에너지부터 운동 에너지로 변하는 시간이 매우 짧잖아요. 근데 5층에서 떨어진 것은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로 변하는 시간 자체가 2층보다는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당연하게도 손상은 5층에서 떨어진 사람이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동일한 사람의 경우에요. 그래서 요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위에 있는 내용들은 물론 보셔도 되긴 한데 보셔도 되는데 저는 굳이 이건 보시지 말고 아래에 있는 것들 개념을 가져가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판단 하에 위 거는 설명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 평가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볼 건데요. 환자 평가. 보시게 되면 환자에 관련된 반응을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뭐 명료 음성에 반응, 통증에 반응, 무반응 같은 것도 있는데 이것도 보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의식이 있다 없다 이야기만 해주시면 돼요. 환자에게 만약에 여러분들 여유가 있다면 질문해 볼 수가 있겠죠. 환자분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신음만 내는 환자가 있을 수 있고요. 환자분 어디가 아프세요? 했더니만 머리가 너무 아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죠? 질문에 대한 답변 정도만 받아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하게도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가려낼 수가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차 평가를 시행한다. 아까 전에 1차 평가는 의식을 포함해서 호흡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호흡이 있다 없다. 맥박이 있다 없다 이런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좋긴 좋은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질문하라고 했잖아요. 질문만으로도 뭐가 파악이 돼요? 1차 평가는 파악이 됩니다. 환자가 이게 맨 처음에 어깨를 두드리면서 의식평가를 했더니만 어느 정도 하면서 너무 아파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해요. 그럼 뭐는 있다는 소리예요. 호흡은 있다는 소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호흡이 있으면 뭐는 또 자연스럽게 있는 거예요. 심장도 자연스럽게 수축을 하고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되면 이런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무의식 환자가 있을 수 있는데 무의식 환자는 우리가 뭘로 배웠어요? CPR 교육하시면서 배웠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의식 있는 환자 위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환자가 외상 환자인가 그러니까 다친 환자인지 질병이 의한 환자인지 아니면 다친 환자인지 살펴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만약에 어떤 사고 등으로 인해서 낙상이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충돌로 인해서 환자가 발생한 거라고 하게 된다면 환자의 주 원인, 메커니즘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제 COI가 되겠죠. 그죠? 손상의 원인 같은 것들을 조금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손상의 주 원인이 그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환자가 아픈 부위를 조금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 원인이 그렇게 크지 않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그 염자 같은 것들이 있죠. 빔. 뭐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 수 있는 것이 계단을 내려오다가 다리를 삐끗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 원인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주호소 검진, 다 발목이 아픈 것들만 조금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생명 위협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 위협은 없는 환자죠. 그 대신 걷기가 매우 힘들고 통증이 매우 강하다면 단순하게 삐었다고 해서 무조건 119를 부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119를 불러주신 것이 맞을 수 있다라는 점, 요즘 점은 조금 전 시간에 배웠던 것들 계속 상기시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고려해서 신고 여부를 결정 내려주셔라. 그 다음에 환자의 주 원인을 확인을 했더니만 매우 심각한 환자라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의식이 없고 심각한 상태라고 했을 경우에는 2차 평가가 진행될 건데 이 2차 평가는 신체 검진입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처럼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고 받아본 적이 없고 하면 당연히 머릿속에 관련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관련된 정보 지식을 대학교에서 습득했고 관련된 업을 종사하고 있으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는 굳이 보실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환자가 외상 환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질환에 있는 환자다라고 했을 때는 원래 이러한 비슷한 질환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죠. 만약에 환자가 천식이 있는 환자다. 그런데 지금 당장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면 이 호흡곤란이 천식에 의해서 발생한 호흡곤란일 거라는 것을 조금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겠죠. 물론 현장에 갔을 때 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니고 119를 불렀더니 119가 들어왔을 때 119가 천식인데 호흡곤란이 있는 환자예요 라고 했을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호흡곤란이 천식하고 연관성이 있겠다라고 판단이 될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 왔을 때 호흡곤란이 발생한 지금 현재 발생한 호흡곤란이 천식하고 연관이 없을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애매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있는 일반인들은 섣불리 결단 내리고 진단하실 필요는 없겠다. 왜? 전문가인 구급대원들을 119를 통해 가지고 부르면 되니까. 그러면 119를 불러야 되는 기준점만 명확하시면 되겠죠, 그죠? 질병 있는 환자에서는요. 물론 여기 있는 내용들도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긴 해요. 중요한 내용들이긴 하지만 여기보다 더 많은 평가나 처치를 여러분들에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관련된 지식과 전공과 자격을 법적으로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실 의무가 없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해주셔도 충분하다라는 이야기. 여기에서 중복되는 것들만 조금 확인할 건데 요거 있죠, 요거. 병력청취. 증알약병식이라고 써져 있는데 식사 그거에 아까 얘기했던 사고의 원인 이런 것들 이거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샘플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샘플을 확인할 수 있다면 확인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지만요. 요것도 저희가 가서 현장에 가서 병원 그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확인할 거니까 중복되어져 있긴 하지만 굳이 하지 않으셔도 좋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여기 정도까지만 해주셔도 충분하다. 밑에 거는 X표입니다. X표. 충분한 부분들만 하셔도 되고 내가 관심이 있어서 조금 더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랫부분까지 해주시면 괜찮죠? 더 좋죠? 너무나 좋겠죠? 자, 그래서 이제 1차 평가를 할 건데 반응이 없는 환자를 위한 이제 랩캡입니다. 랩캡. 그래서 보시게 되면 랩캡 관련된 것들 보실 건데 리스판스 당연하게도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의식이 관련된 반응이죠. 그죠?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관련된 것들을 조금 확인해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에는 액티베이티드 EMS 응급의료 체계를 활성화시켜라. 신고하라는 소리입니다. 신고. 환자가 의식이 없으니까 의식이 없는 환자는 무조건 모순 환자예요. 치명적인 환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고하라는 소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포지션 환자를 위치시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처럼 정상적인 호흡을 쉬지 않는다면 이렇게 똑바로 눕혀져라. 혹은 의식이 있으면 회복 자세를 취해줘라 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CAB라고 써져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죠? CAB는 우리가 알고 있는 CPR입니다. CAB. 그래서 랩캡이라고도 이제 가볍게 얘기할 수 있고요. 아니면 뭐 그냥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해주셔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요거 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랩캡은 모두 다 할 수 있는 내용들. CPR까지.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하나하나씩 일부러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 전에 했던 내용들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CPR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이론적인 부분들을 뒤쪽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거기 때문에 자세히 하진 않고 그냥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정도만, 순서만 의식 확인하고 신고하고 환자 위치시키고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맥박도 없다, 호흡도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CAB 순서대로 뭘 해라? CPR을 해라. 요 정도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회복 자세라는 건데 환자 좌측으로 해주시면 가장 좋아요. 여기서는 이제 환자의 우측으로 되어져 있긴 한데 환자의 좌측으로 돌려주신 것이 훨씬 더 좋고요. 뭐 하는 방법이야 동일하니까요. 그래서 한쪽의 팔을 귀 뒤로, 귀 옆으로 높게 올려주시고 나머지 반대편으로 환자의 볼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물론 이제 환자의 볼이 떨어지지 않도록 얼굴을 잡으셔도 되겠지만 여기 어깨를 잡고 그 다음에 이 뒤쪽에 있는 무릎 뒤쪽 무릎을 잡고 돌리셔도 되고요. 어깨하고 골반을 잡으셔도 돼요. 어깨하고 골반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무릎을 그 다음에 이렇게 구부려 주셔도 됩니다. 무릎을 구부르는 이유는 뭐 별건 아니고요. 이제 한쪽으로 계속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려야지만 다시 환자가 그 똑바로 누운 자세, 천장을 보는 자세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서 이제 무릎을 굽혀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게 되면 뭐 무릎을 굽혀준 자세 자체가 이제 그 복부나 허리나 이런 부분에서의 그 근긴장도 좀 떨어질 수 있기도 하고요. 낮춰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자세를 취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여기서는 오른쪽이지만 왼쪽으로 환자를 돌려주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환자를 왼쪽으로 눕혀주세요. 왼쪽으로. 그렇게 해서 앞서서 했던 거 랩캡 같은 경우에는 랩까지 하시고 환자가 맥박과 호흡이 없고 의식과 호흡이 없다면 이제 CAB 순서대로 응급처치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회복 자세 같은 경우에는 의식이 있는 사람, 그 대신 무슨 환자는 안 돼요? 외상 환자는 안 돼요. 외상 환자는 뭐의 위험성이 있죠? 척추 손상의 위험성이 있는 환자죠.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환자의 포지션을 본인의 임의대로 변경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서 했던 것들 두 가지 모두 다 렉틱 같은 것도 다 포함해서 두 가지 모두 다 네 가지를 환자라고 보셔야 될까요? 좀 애매하긴 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몇 가지가 있긴 하지만 질환 환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질환 환자. 외상 환자는 회복 자세 웬만해서는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외상 환자는요.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것은 이제 손상의 유의미한 원인이라고 해가지고 기준점이 있어요. 기준점. 어느 정도 높아지게 되면 그 어느 정도의 높은 위치에서 떨어지게 되면 119에 신고해야 되고 막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점이 있거든요. 맨 밑에 보시게 되면 보행자 사고는 웬만해서 신고를 해달라.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있는데 요것도 여러분들이 쭉 하나씩 써져 있긴 하지만 굳이 다 보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 이 기준점이 무조건 맞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 같은 종사자들이 외상센터로 보내기 위한 기준점 중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모두 확인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환자를 직접적으로 보거나 사고를 목격하셨다면 대부분 목격자들이 그 심각성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아시는 경우가 많아요. 직감적으로. 그래서 이걸 일일이 다 외우실 필요는 없겠다. 그냥 한 번 정도 눈으로 한번 훑어보시고 저런 것들이 있구나.
라는 것들 대부분 상식선입니다. 당연한 이야기도 아닐까요? 머리나 가슴 혹은 복부에 관통상이 있으면 칼에 찔렸대요. 근데 가슴에 찔렸대요. 그냥 생각해 봤을 때 중환자 아닐까요? 신고해야 되는 당연히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죠? 어렵게 보시지 마시고요. 중환자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대부분 중환자는 판가는 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DOTS 도츠 관련된 것들이 이제 다시 한번 나오는데 보시는 것처럼 변형된 것들 딱 봐도 뼈의 머리가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죠, 그죠? 상처가 개방되어져 있는데 뭐 이 정도 상처까지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앞동 같은 거 눌러봤더니 여기 눌렀더니 너무 아프대요. 그리고 이제 부종 딱 봤을 때 여기 점점 부어 있잖아요, 그죠? 부종이 있네 이런 것들 확인을 해보시고 여기 안에 해당이 된다면 신고할 만한 상황이 되겠죠. 개방성 상처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단순하게 손 윗부분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복부라고 하겠다면 복부에 개방성 상처가 있대요. 그러면 당연하게도 상황은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치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신체 부위에 있느냐에 따라도 좀 달라지게 돼요. 부종이긴 한데 여기서는 다리가 아니라 얼굴 한쪽에 무언가에 맞아서 부종이 매우 심해요.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체 부위, 이 지금 발생하는 이 여러 비정상적인 신체 부위가 신체 상황이 어느 부위에서 발생했는지도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확인을 할 거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확인을 할 거예요. 당연하게도 우리의 신체 기관을 모두 다 관여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머리 뇌 속에 있기 때문에 머리가 제일 최우선 순위로 평가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리 쪽에 이런 것들을 확인할 건데 이게 지금 평가 부분에서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지금 2차 평가에 해당되는 거예요. 2차 평가. 지금 하는 것이 2차 평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 않으셔도 됐다. 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하지 않으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냥 제가 정말 빠르게 넘어갈 겁니다. 머리 쪽에 통증이 있거나 눌렀을 때 앞통이 통증이 있거나 뭐 변형이 있거나 출혈이 있거나 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동공이 크게 달라진다거나 빛의 반사가 없거나 귀, 코, 목 같은 경우도 뭐 피가 나오고 있는지 뭐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감각기관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제대로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거고 목이 빠졌는데 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가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할 거예요. 확인할 거. 아까 전에 했던 도치제 도치 계속 확인한다. 복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눌러서 확인한다. 사지도 확인하고 다 확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제가 일부러 빨리 넘어갔어요. 여러분들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아니고 안 하셔도 되는 거고 저는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굳이 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내용이라서 일반인 분들은 하실 필요가 없는 내용이라서 이제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환자 이식표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환자 이식표는 별건 아니고요. 팔이나 목걸이 형태로 팔찌나 목걸이 형태로 이걸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뭐 많은 부분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고 이제 DNR 같은 것들이 있어요. Do not resuscitation.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소생술을 시행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시한부 선고를 받으신 분들 여기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ECP를 가질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당뇨병, 뭐 고혈압 이런 것들을 이제 ECP로 가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저혈당으로 인해서 의식이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여러 가지 뭐 증거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쉽게 저혈당 같은 경우에는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긴 하지만요. 이런 것도 있으면 환자에 대해서 조금 더 빠르게 처치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 이식표들이 있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 경험적으로 보게 되면 환자 이식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은 없고요.
그 다음에 환자 상태 파악 및 점검표라고 해가지고 현장 조사, 1차 평가, 뭐 2차 조사, 뭐 병력 조사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아까 전에 우리 봤던 그림 있잖아요. 이 그림 그 순서도 요 순서도에 관련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가볍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정도만 다시 한번 인식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